하루 남았습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2022년입니다. 21세기도 벌써 20회, 22회가 지나갑니다. 오늘은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는 기념으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책, 땅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대한민국 징비록입니다. 1543년이라는 그 해부터 1907년까지 이 땅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문명 공동체, 그리고 일본이라는 문명 공동체, 조선이라는 문명 공동체가 1543년 이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진행해 왔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종에 대한 이야기는 그 강론이고 그 강론에 대한 총론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전에 제가 어느 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책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동영상을 이 뒤에 붙여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실력은 미비했기 때문에 화질이나 음질 또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치고 있는 이 악기 이름은 핸드펜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항입니다. HANG입니다. 2009년에 스위스에서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소뚜껑처럼 생긴 드럼통 두 개에다가 이렇게 움푹움푹 콩을 내서 그래서 갖고 나와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가 아주 명확하고 맑고 약간 명상적인 스타일도 있어서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에 대한민국에서 기자질을 하고 있는 저한테도 이게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악기 얘기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으로 대표되는 중국, 한국, 일본 이 한자 문화권에서 제일 중시했던 규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예와 악입니다. 예는 지금 말하자면 법이에요. 룰입니다. regulation입니다. 공동체의 운영과 생존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권위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잘라버리기 위한 규범이 바로 예입니다. 악은 음악입니다. 그렇게 섹터별로 갈라져 있는 공동체를 다시 묶어주는 어떤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규범이 바로 악이에요. 음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에는 항상 음악이 따랐죠. 역대 군주들, 조선과 그 역대 군주들은 이 예와 악을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귀중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운영을 했죠. 웃기게 그 역사는 좀 다릅니다. 아니 그렇게 법대로 세상이 굴러간다면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역사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공동체는 짝짝 갈라졌고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는 서로 간에 박터지게 싸우면서 갈등을 일으켰죠. 공동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공동체는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에 살지 못했으며 아시아는, 그리고 앞으로 공동체는 왜 필요한가, 이걸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징비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서해 유성룡이 과거의 과오를 반성을 하고 그래서 미래 환난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지은 책이 징비록입니다. 임진왜란은 왜 터졌으며, 그리고 무슨 잘못을 했으며, 그래서 앞으로 임진왜란 같은 전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하는가를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징비록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실패의 경영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왜 아시아 공동체라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왜 존재해야 되는가? 공동체는 왜 존재하지 못했고 갈등만 있었는가? 그걸 알아보려는 겁니다. 왜 이름이 계속 바뀐 속에서도 중국의 역대 왕조는 조선을 못살게 굴었고, 또 조선은 끝없이 시달렸고, 일본은 또 조선을 끝없이 침략을 했고, 뭐 그렇게 된다 이거죠. 왜 누구는 지배를 했고, 누구는 피지배를 했고, 누구는 식민을 했고, 누구는 피식민을 했는가? 여기에 분명히 미래의 공동체를 위한 비밀이 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옛날 예와 악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간 여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 여행 시작은 서기 1543년입니다. 1543년, 이 날짜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543년 16세기 중엽이죠. 그때 폴란드로 가볼까요? 유럽의 폴란드에 토룬이라는 상업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옛날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1473년 2월 19일에 어떤 아이가 태어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름은 미코아이 코페르니크라스입니다. 코페르니크는 구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리업자죠. 구리업을 가업으로 하는 어떤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미코아이 코페르니크였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영민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자라나서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할 때, 그때는 라틴 문화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름을 바꿔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바꾼 이름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학교도 없이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신학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물리학도 공부를 하고, 천문학도 공부를 하고, 수학도 공부를 하고, 의학도 공부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는데 결국 이 사람이 택한 건 신학이었어요.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훗날 자기 태어난 토룬이라는 도시에서 지금으로 치면 1시간 반 정도 더 차를 타고 올라가면 나오는 프롬보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있는 성당의 사제가 돼요. 잘 나가는 사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행정직으로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리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그 동네 영주의 행정도 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늘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내가 물리학과 천문학 공부를 해보니 그때까지 배우고 있던 천문학, 그러니까 프틀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자기가 관찰한 하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지구가 도는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거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할까?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 동료들하고 나누고 있었더니 그 동료 중 몇몇이, 심지어 바티칸에 있는 자기 친구까지도 책을 한번 내봐라. 근데 망설였어요. 그랬다가 1543년 3월 달에 그 책이 마침내 발간이 돼요. 그 책이
천구의 회전에 관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주의 중심을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천체 물리 현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우주 바깥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하여 이 책이 나옴으로 해서 신과 인간의 위치가 바뀌고, 인간은 신의 보호 혹은 신의 공포 속에 살고 있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우주에 내팽개쳐버린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도, 인류의 운명도 스스로 개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신에게 속박되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창조가 되고 맙니다. 그게 1543년 3월 20일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코페르니쿠스는 이보다 5달 전에 뇌출혈 때문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불명이었습니다. 네지크란 자기 후배가 이 책을 출판을 했죠. 이 책을 보지 못하고 2달 뒤에 코페르니쿠스는 죽습니다. 그때 이후에 최소한 유럽에 살고 있던 인류한테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인류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그 옛날에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 경쟁 시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세월이 흘러서 훗날 21세기입니다. 그때 코페르니쿠스가 살고 있던 프롬보르크 그 대성당을 발굴 작업을 하는데, 그때 한 기둥 밑에서 늙은 사람의 유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랬더니 코페르니쿠스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유해가 코페르니쿠스의 유해임을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리학자, 고고학자, 유전학자, 생물학자, 역사학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발굴한 유고를 여러 방면으로 입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코페르니쿠스 이미 입증이 됐었어요. 유골에 코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었거든요. 코페르니쿠스도 젊을 적에 사고를 당해서 코가 부러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도 물론 2013년인가요? 그때 코페르니쿠스는 성대하게 장례 미사를 치르고 다시 자기가 묻혔던 그 기둥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바로 그 코페르니쿠스의 무덤입니다. 그게 1543년 3월 달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했던 일입니다. 인류와 신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훗날 칸트가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그 지동서를 발표하고 6달 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넉 달 뒤, 지구 반대편 일본의 가구시마 현의 남동쪽에 있는 다네가시마라는 작은 섬에, 정확하게 말하면 9월 23일, 양력 9월 23일에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상륙을 합니다. 배는 중국 배였고 선장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명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이 아주 낙도에 상륙을 하니까 주민들이 놀라서 그 섬 도주한테 연락을 합니다. 도주가 찾아가죠. 도주 이름은 다네가시마 도키타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15살이었어요. 이 산에 가보니 까무잡잡하게 생긴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장인 오봉이라는 사람한테 필담으로 얘기를 나눴죠. 나눈 결과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은 서남만인이라고 그런다. 남쪽, 그리고 남쪽에도 서쪽,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오랑캐들인데, 그런데 우리하고 풍습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들이다. 안심하고 우리를 대접해달라. 우리한테 식량을 나눠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15살 먹은 도키다카가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딱 접대를 해요. 접대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만한 짝대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그 포르투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만치 바위에다가 술잔 하나를 딱 올려다 놓고, 그리고 이쪽 바위에다가 그 짝대기를 올려놓더니 그쪽을 딱 겨누다가 이 짝대기 끝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랬더니 기록에 따르면 천둥 치는 소리가 나더니 불을 뿜어서 은으로 만든 산을 무너뜨리고 철로 만든 절벽을 깨뜨릴 수 있는 화력이 나가더라. 그리고 술잔이 깨지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도끼다카가. 그래서 이거 뭐냐 해서 궁금해하다가 이틀 만에 이거를 거액을 주고 2점을 삽니다. 2재로 삽니다. 그게 유럽에서 갓 발명됐던 소총, 아키부스라는 화승총입니다. 이렇게 줄을 끈 뒤에다가 불을 붙이는 소총이었죠. 도키타카는 한정은 그 당시에 일본 정권이었던 무로마치 막부 쪽에다 헌상을 하고, 한정은 자기 밑에 있는 대장장이한테 줘서 이거를 분해를 해서 똑같이 만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총을 역설계를 해서 일본식으로 국산을 해버립니다. 만들어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총을 이 도키타카가 혼자 독점을 하지 않고 이거를 그 당시 다네가시마가 속해 있던 가고시마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쪽에다가 설계도를 풀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철포라고 불리는, 대포라 불리는 이 총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들이 말하는 조총입니다. 일본에서는 철포라고 부릅니다. 조총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총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게 1543년 9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신과 인간의 위치를 바꿔버리고 6달 뒤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같은 해, 날짜는 미상입니다. 어느 날 조선 땅에 서원이 설립이 됩니다. 서원 이름은 백운동 서원입니다. 백운동 서원은 나중에 소수서원이라 이름을 바꾸죠. 지금 경상도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입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성리학 교육기관인 동시에 종교기관입니다. 성리학 옛 성현들을 한테 예배를 하는 그런 사당이죠. 어떤 공동체를 발전시킨다기보다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이념이에요. 그 지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더 세련화하려는 그런 이념입니다. 그 이념이 이렇게 관 차원에서만 유지가 되고 있다가 성리학 서원, 백운동 서원이 생김으로써 그 성리학의 이데올로 체계가 이제 민간까지 파고든 해가 조선의 서기 1543년입니다. 그 이후에 조선은 본격적인 성리학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가지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어떤 변혁, 그리고 총이라는 서구에서 온 문명이 일본이라는 동쪽 끝에 도착한 어떤 사건, 그리고 조선 내부에서 벌어진 체제 공고화를 위한 어떤 작업, 이 세 가지 사건이 서기 1543년에 몇 달 차이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이후에 새 문명권, 유럽이라는 공동체와 일본과 조선의 역사 진행 방식이 그 방식 그대로 차이가 나게 굴러갔다는 얘기예요. 철포가, 서구에서 온 철포가 동양의 끝에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서 교류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교류. 서쪽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보면은, 철포라는 무기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고도로 세련되고 지적이며 그리고 구매력이 막강한 공동체가 시장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건이었고, 일본에서는 철포라는 최첨단 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문명을 습득할 수 있는, 수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는, 그런 문을 찾았다는, 그런 문을 열었다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교류가 시작이 된 거죠. 교류. 교류를 하려면 수단이 필요합니다. 교류의 대상도 있지만 교류의 수단이 있어야 돼요. 돈을 줘야지 뭘 사거나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거나 팔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 16세기의 동서의 거래 수단은 은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남미에 개발해 놓은 식민지에서 대규모 은을 캐서 그거를 인도양으로 가든 아니면 대상 밑으로 가서 태평양을 건너든 싣고 와서 당시에 확보해 놓은 말라카 지역의 식민지에서 은을 주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나라부터 향신료를 사서 가져간 거예요. 떼돈을 벌었죠. 그때 그 볼리비아의 포토시라는 곳에 있는 은광은 세계 매장의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가다가 해적도 만날 수도 있고 배도 무겁고 그랬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1526년에 일본의 이와미라는 곳에 은이 발견이 됩니다. 은광이. 매장량이 포토시보다 많은 세계 1위였습니다. 일본에 가까우니까 여기서 은을 가지고 가면은 이걸로 무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물류 비용을 확 줄이고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은광이 발견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매장량은 최고였지만 이거를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낙후돼 있었어요. 1톤어치 은광석을 캐서 망치로 떼 부순 다음에 대충 녹여서 거기서 빗자루 쓸어 담으면 그거를 요만큼 나오는 은을 그냥 파는 정도, 그 정도였죠. 1533년에 이와미에 회취법이라는 최첨단 재련법이 도입이 됩니다. 은과 납을 섞어서 숯불 속에 넣고 불을 지피면, 그러면 은과 납이 결합을 했다가, 그리고 불순물과 납은 무거워서 밑으로 떨어져 내리고 재 속에는 은만 남는 거예요. 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일본에 도움이 되면서 이 채광량의 그 매장량에 맞먹는 획기적인 생산성 발전이 이루어지죠. 삽시간에 일본은 그 이후 100여 년 동안 동서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회치법이 사실은 또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을 읽어볼게요. 무쇠 화로나 남비 안에 매운재를 둘러놓고 납을 조각조각 끊어서 그 안에 채운 다음 깨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숯을 위아래로 피워서 녹입니다. 그러면 납 한 근으로 은 2돈을 불릴 수가 있는데 납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니 은을 넉넉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1503년 5월 18일 연산군 일기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를 회치법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의 30년 뒤에 도입됐던 회치법이 사실은 이보다 30년 전 조선에서 개발된 첨단 재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회치법을 개발한 사람들은 평민이고 노비였던 장인 2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보고를 받은 연산군은 좋군, 계속 테스트하라 라고 보고를 보냅니다. 그 이후 회치법이 어떻게 됐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게 조선에서 굴러다니다가 30년 뒤에 이 첨단 원천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가 버린 겁니다. 그 노비들이 혹은 그 동료들이 더 큰 부를 위해서 건너간 거죠. 이와미 은광이라는 데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문화유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1526년에 은광이 발견이 되고 1533년에 조선 기술자 2명이 회치법을 도입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거는 그 뒤에 33년 이후 10년이 지난 1543년에 철포가 전래됐다고. 이 은과 철포의 도입이 또렷하게 그때 당시 최고의 사건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류의 대상과 교류의 수단이 일본이 확보를 해버린 겁니다. 조선에도 이 철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의 철포가 도입되고 나서 11년 뒤에 동네에, 부산의 동네에서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대마도 사람 평장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귀화를 시켜주면 철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군부대가 철포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기똥찬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중앙에서도 군부대 실험을 하고 해보니까 정말 좋은 무기인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도 화기가 있었어요. 중화기, 무슨 천자총통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는 개인이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되는 좀 육중한 무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이 손으로 총을 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조정의 보고서가 올라가니까 명종한테 이제 전하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명종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잡철로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딱 보니 남대문에 그 옛날에 만들고 버려놓은 큰 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종을 녹여서 총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명종이 갑자기 얼굴 싹 바꿔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버립니다. 4번이나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명종이 안 된다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 명종이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자고로 옛 것에는 신령한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러니 윤호할 수 없다. 명종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또 세월이 또 흘러서 1589년에 대마도 사람들이 선조한테 찾아옵니다. 흰 공작새 한 마리와 조총 수삼정을 갖다 바쳤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 적혀 있어요. 그랬더니 선조는 하얀 공작새는 남쪽에 있는 섬나라에 풀어주고 그리고 조총은 군기시에 넣도록 하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군기시는 무기고입니다. 이후에 그 어떤 기록을 봐도 그 조총을 꺼내서 수리를 했다든지 보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격 시험을 했다든지 라는 기록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조선의 손바닥에 있었어요. 그리고 조총, 철포 이거는 주먹을 꼭 쥐고 있는 조선 리더들한테 누군가가 와서 손을 쫙쫙 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딱 얹어놨어요. 조선은 이거를 붙잡지 않고 그대로 물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내고 맙니다. 1592년입니다. 그때 일본은 그 힘들었던 전국시대가 통일이 되고 이제 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 연호가 문록구였는데 문록구 연호를 쓰는 그 정권이 이와미에서 나온 은을 녹여서 은화를 만듭니다. 그게 요겁니다. 빗줄 무늬로 딱딱딱딱 가 있는데 이걸 잘라서 무게를 달아서 이걸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은화였습니다. 이 은화로 문록 석주 정은을 다네가시마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대량으로 제조를 하고 구입을 해서 군함과 병력을 모두 모아서 그해 일으킨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 육군은 이 다네가시마 철포, 조총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재화를 가지고 바라보는 이 재화에 대처하는 양국 리더들의 방식에 따라 이 차이가 나는 바람에 이런 큰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의 기본적인 맨 밑에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교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고방식에 있었던 거죠. 참고로 1429년에 세종 때입니다. 명나라에서 조공을 막 바타라고 막 강요를 했어요. 조공 품목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금과 은, 그리고 처녀 조공이었어요. 세종이 금과 은을 갖다 바치는 게 너무 한스럽고, 그리고 백성들 고생을 하니까 편지를 친서로 씁니다. 황제한테.
황제폐하, 조선은 기본적으로 금과 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해에 명나라 같은 사신들이 돌아와가지고 기쁜 보고서를 올립니다. 전하, 드디어 황제폐하께서 금과 은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너무 기뻐서 좋다. 이제 그러면 전국 팔도에 있는 금과 은과 철광을 모두 폐쇄하라. 거짓말인 줄 알고 들키면 안 되니까. 이후에 고종 때까지 조선의 광업사는 이만큼이 텅 비어 있어요. 백지입니다. 가끔씩 왕실에 필요한 만큼의 금과 은을 캤을 뿐 나머지는 없습니다. 민간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금지사항이었어요. 그 금과 은을 나중에 서구 열강이 제국주 시대 때 다 캐갔죠. 그랬습니다. 아무리 박터지게 싸우더라도 교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과 일본도 그리고 명나라까지 포함돼서 싸웠던 그 국제전쟁, 피비린내는 저 국제전쟁이 끝났지만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국교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과 일본은 이렇게 수립을 합니다. 일본은 동네 그 초량에다가 외관을 만들어서 대마도 사람들을 상주를 시키고 조선은 통신사를 보내기로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통신사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을 모아서 수 100명, 200명씩 모아서 일본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일본이라는 과거 적국의 정치와 외교와 군사적인 사항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죠. 라고 얘기한다면 정상적인 외교 방식인데 사실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때 조선 외교관들의 사고방식, 사유체계는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미션 또한 그랬고 성리학적으로 사고를 하고 성리학적 외교를 한 겁니다. 성리학은 서원을 통해서 교육받고 충원된 그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던 성리학적인 세계관은 지구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천자의 나라 중국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바로 밑에 중국의 고도의 문명을 듬뿍 받은 조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1644년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명나라의 그 고도의 문명을 조선이 이어받았다라는 소중화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는 오로지 중국만 할 수가 있고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은 오랑캐에 불과하니 외교가 아니라 그냥 교린, 이웃나라와 교류하는 혹은 교화의 대상인 일본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선의 문명을 듬뿍 자랑을 하고 성리학적인 세계관을 함양을 시키고 그리고 돌아오는 게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역대 왕들이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떠나보낼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조선은 그런 외교관들이 가서 일본과 교류를 했습니다. 일본은 좀 달랐어요. 일본은 철포를 수입한 이래 많은 다양한 유럽의 문물이 들어옵니다. 철포를 살 수 있는 그 문명 국가, 문명 시장을 발견한 유럽에서는 그 뒤를 이어서 신부를 보냅니다. 종교를 판매하기 위해서죠. 신부를 뒤를 이어서 상인들이 대거 몰려옵니다.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때 전국 통일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을 지배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듭니다. 거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을 상주를 시키면서 그 안에서만 교류를 시키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쇄국이었지만 쇄국을 정책을 피우고 있었지만 이 데지마를 통해서 교류만은 서구 문명과 교류만을 허용을 해줬었던 거죠.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라는 교류는 안 하고 자꾸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기도 하고 고문도 쫓아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 꼴을 딱 보고 있던 나라가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어요.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하고 독립을 해가지고 개신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막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장사에만, 상업에만 관심이 있을 뿐 우리는 카톨릭 전도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하고 이간질을 해요.
그랬더니 독후가 막부해서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은 반드시 장사만 해. 그럼 대지마를 너네한테 줄게 하고 포르투갈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그 대지마를 네덜란드 사람들을 주어버립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무역회사, 왕립 무역회사의 무역 대표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절대 허락 없이 일본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지 말 것. 너희들도 허가 없이 밖으로 못 나옴. 1641년부터 1850년까지 이 나가사키 대지마가 일본의 유일한 대유럽 창구가 된 거예요. 나가사키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하겠죠? 키는 이렇게 세계 평균 키가 세계 최고인 네덜란드 사람들이, 하얀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는데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문 입구에서 서성대면서 이 사람들 구경을 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 여기 사람들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마침내 묻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성경책도 기독교 경전도 물론 있었지만 각 여러 가지 학문 서적이 많은 거예요. 의학책, 천문학책, 수학책, 물리학책, 지리학책, 이런 것들이. 그거를 이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습득을 합니다. 유럽의 학문, 네덜란드어 혹은 라틴어로 번역되고 네덜란드식으로 해석된 그 유럽 문명을 일본 나가사키의 지식인들이 조금씩 소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란 사람, 네덜란드 사람들이 해석한, 가져온 유럽 문명이라고 해서 이를 난가쿠라 그럽니다. 난학이라 그러죠. 그 유럽,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유럽이 흡입하고 있는 과학적인, 학문적인 성취, 성과물이 나가사키의 조그만한 인공섬에서 일본으로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그 학문을 습득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때까지 진리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들에서 의문을 품습니다. 야마와키 도요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교토에. 이 사람이 고민을 해요. 이상하다. 이 책들에 따르면 내가 황제 내경을 통해서 배웠던 인체하고 다른데? 그건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거지? 고민을 하다가 막부에서 사형수 하나를 해부해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잘라봅니다. 잘라봤더니 과연 황제 내경에 적혀 있는 거 다른 거예요. 인후가 다르고 오장 육부가 다 있고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기가 흐르는 기, 혈 이런 게 다 없고. 이 사형수를 해부를 하고 보면서 스케치해서 낸 해부학 서적이, 일본 최초 해부학 서적이 장지라는 책입니다. 도요가 이렇게 씁니다. 이론은 뒤집힐 수 있지만 사물이 어찌 속이겠는가? 이론을 앞세우고 사실을 뒤에 넣으면 상지라도 실수가 없을 수 없다. 요임금의 내장도 내장이고 폭군 거래의 내장도 내장이고 북쪽 남쪽 오랑캐의 창자도 창자일 뿐이다. 주장을 하지 말라. 팩트, 사실을 먼저 보면 사실 앞에서는 주장의 힘을 잃는다. 오로지 나는 사실만 믿을 뿐이다. 라는, 지금으로 치면은 실증주의적인 세계관을 이 사람이 난가쿠를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독자적인 해부를 통해서 습득하게 된 겁니다. 암기로 배운 게 아니라, 주입식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지금 요 장지란 책을 보시면 저거는 지금 써먹을 수 없는 책입니다. 스케치만 했거든요, 그냥.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형수를 해부를 하니까 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만 있는 겁니다. 저런 아주 러프한 사유체계에서 저런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나온 겁니다. 조선통신사들과 교류를 했던 많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통신사를 찾아가서 많은 걸 배웠는데,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신사 일행이 100명, 200명, 300명이 되다 보니까 의사들도 당연히 따라갔습니다. 그 의사들과 그리고 일본 의사들도 필담을 나눕니다. 그때 63년에 기타야마 쇼라는 오사카 의사가 조선의 의사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연전에 일 벌리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의사가 사형수 배를 갈라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생긴 게 다르다더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고 그랬더니 조선의 남둠이라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서 아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할 일이고 가르지 않고도 아는 것은 성인들만이 성현들만 할 수 있다. 그러니 미혹되지 마시게. 가르지도 말고 가르지 말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타야마 쇼가 메모를 남깁니다. 조선 의사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보다 조금 전에 1748년에 또 조선 통치사가 왔을 때 다나카 스네요시라는 의사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무는데 사람들이 거품을 불고 쓰러져 다 죽는다. 이건 우리가 어떤 처방을 해서 낫지를 못했다. 귀국에서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가? 그다음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조선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의사가 대답을 이렇게 하죠. 조승수라는 의사입니다. 조선 의학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돼지 똥물을 먹이면 된다. 스네요시 또한 메모를 남깁니다. 조선 의사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조선의 의사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의학을 했고 임상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분명히 지성적인 수준이 떨어지거나 그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어요. 다 각국의 엄청난 사람들끼리 가는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이거는 철포로 상징되는 교류 그리고 서원으로 상징되는 쇠국과 성리학이라는 세계관, 폐쇄적인 세계관, 교류를 거부한 세계관, 이 두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군입니다. 이 사람은 성리학을 이외의 모든 학문들도 진흥을 했어요. 거기에 남각구도 물론 포함이 됐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호기심이 많아서 조선에 있는 외관을 통해서 조선의 의학을 수입을 했어요. 동의보감도 이때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사람들을 보내서 조선의 토산품을 조사를 시킵니다. 조선의 사약노루나 오리, 또 무슨 뭐 약초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100여 종이 넘는 사람 동식물의 식물도감, 동물도감을 일본에서 만들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인삼이었습니다. 결국 이 도쿠가와 요시무네 재임 기간 동안에 조선의 인삼을 일본에서 자생적으로 생산하는데 재배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재임 기간이 1716년부터 1745년까지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지마에서는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막부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이 교류를, 대지마를 내주면서 한 가지 옵션을 더 거는데 이거예요. 풍설서를 제공하라. 풍설서는 소식지예요. 너희들은 정기적으로 에도에 와서 당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세계의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하라. 이만큼 두꺼운 풍설서를 처음에는 네덜란드어로 나중에 일본어 번역해서 보내줍니다.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심지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에도에 앉아서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미 대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를 일본의 리더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1711년에 조선 통신사가 갔을 때 그때 정사 조태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가 오랑캐를 따르지만 우리나라만은 명나라 제도를 고치지 않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로 그 천하의 춘추 대의가 살아있던 시대 동주의 화신이고 우리가 바로 동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사미 게이사이라는 일본의 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자와 주자가 일본을 공격해 온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철포를 들고 공자의 목을 쳐 깨뜨리라. 이 차이. 중화와 쇠국과 사대. 그게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조선의 통치사들, 조선의 지성인들. 그 천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 그로 마음먹은 일본의 지성들과의 차이가 여기서 보입니다.
1582년에 임진왜란 전이죠. 그때 성균관 국립대학이죠. 학칙을 율곡 2기가 만듭니다. 선조의 명에 따라서.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인이 짓지 않은 글은 읽지 말고 보탬이 없는 글은 보지 말아야 한다. 성리학만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흘러서 1785년에 그 학칙이 또 하나 생깁니다. 또 다른 학칙이 기록이 있는데 그 학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서 오경 및 역사서를 읽으며 노장, 불경의 잡류와 제자백가자지 등을 끼고 다니는 자는 벌한다. 율곡 때는 그냥 권고 조항이었지만 이때는 처벌 조항까지 생겨버립니다. 1785년입니다. 그때 조선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단이라 함은 노자나 석가모니나 양주나 묵적이나 순자나 장자나 한비자뿐만 아니라 제자 백가의 수많은 글들로서 올바른 법과 떳떳한 도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 선왕의 정당한 말씀이 아닌 것들은 모두 해당된다. 아주 그러니까 금서 목록이 아니라 양서만 목록을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학문의 자유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했던 사람이 조선의 문의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정조입니다. 정조는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와 관련돼서 수원의 행궁을 만들고 그때 만들 때 화성을 만들 때 정약용을 시키죠. 정약용한테 자기 문고에 있는 책 하나를 꺼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중국 청나라에서 수입해온 책인데 여기에 거중기라는 게 있다. 이 기계로 하면은 아주 쉽게 공사할 수가 있으니까 하라. 정약용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중기를 가지고 수원 화성 현장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던 신하들이 너무 기뻐서 정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 이 거중기는 약용기가 아니라 전하의 아이디어이므로 이거를 전하의 문집인 홍제전서에 기록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 말단에 불과하니 어찌 후세에 남기겠는가? 절대 기록하지 말라. 정조한테는 성리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중기는 홍제전서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정조가 살던 그 시기가 아까 봤던 도쿠가 요시무네보다 정확하게 한 세대 반 뒤입니다. 그 차이. 공동체라는 거는 어떤 밸런스가 있을 때 힘이든 사고방식이든 이게 밸런스가 있을 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정조를 위시해서 조선의 그 역대 지도자들이 경실했던 게 상업입니다.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무본억말이었습니다. 무본억말은 본, 농업이라는 경제 활동을 존중하고 말, 상업이라는 경제 행위는 억말, 억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중상주의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치예요. 선비들이 마음 놓고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정도의 농업을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방치해버린 겁니다. 특히 상업은 이기심의 발로라는 이유로 어떤 고을에서는 아예 그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사가현에 아리따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패키지 여행을 가면 거기도 많이 가기도 하는데 거기는 도자기 마을이에요. 아리따 도자기 유명합니다. 거기에 신사가 있는데 신사 이름이 도산신사입니다. 도산서원 할 때 도산인데 도자기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기 신사의 그 정문격인 도리가 청화백처럼 만들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에 섬기고 있는 신이 셋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신이 이삼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선말, 조선어로 이삼평이라는 사람을 거기 그 부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정유재란 때 일본 무사에 의해서 끌려갔던 납치됐던 도공이에요.
그 도공이 아리따에 정착을 하면서 그때까지 옹기 정도 수준밖에, 아니 초기에 백자 정도밖에 못 청자밖에 못 만들던 일본이, 이 사람이 가면서 백자 기술을 같이 갖고 가서 엄청나게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백자는 불에 녹을 수 있는 흙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백토를 녹일 수 있는 열이 필요합니다. 가마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그 둘 다 일본에 없었거든요. 근데 정유절한테 끌려갔던 이 도공이 1626년에 바로 아리따 근처에서 백토 광산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조선에서 자기가 늘 해왔던 것처럼 백자를 만들 수 있는 고려 조선 간화를 만들어서 백자를 굽죠. 일본의 요업 산업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리따에 가면 일본 요업의 발상지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 이산평을 섬기고 있는 도잔 신사 뒤쪽에는 이산평을 기리는 기념비까지 서 있습니다. 기념비에는 도자기의 할아버지 이산평 비라고 적혀 있어요. 이 비석은 1917년,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병탄을 해버린 이후에 세워진 겁니다. 조선의 도공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간 사람 이름이 나베시마 나오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가현을 지배하고 있던 영주였죠. 이 사람 문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장차 일본의 보물을 만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일본의 보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찻잔 같은 거였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리따에 가면 한국 관광객들은 굉장히 즐거워해요. 와, 이게 조선의 핏줄이 여기에 도자기에 씨를 뿌려서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라고 되게 좋아합니다. 한편으로 분노하기도 하고요. 끌려갔다고. 그런데 일본의 도자기, 요새 나오는 그릇들을 보면 아주 이쁘잖아요. 울긋불긋 빨주노초 파남보, 색상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건 조선 게 아니에요. 아리따에 가도 그런 조선스러운 그릇을 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산평을 포함한 조선의 도공들을 끌고 가서 조선식으로 백자를 만들어 성공한 다음에 아리따의 사람들이 아까 봤던 나가사키에 가서, 그때 당시에 청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액을 주고 울긋불긋한 채화백자를 만드는 방법을, 산업기술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아리따에 있는 일본 도공들이 조선의 열기술, 그리고 백토, 원재료와 원천 기술이죠. 여기에 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결합을 해서 수십 년을 갖고의 노력 끝에 만든 게 아리따 자기, 일본의 대표적인 명품 자기입니다. 저렇게 일본적인 스타일의 자기 그릇은 일본이 만든 거죠. 그때 끌려갔던 도공들은 천민이거나 천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랑아리, 국보로 막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다랑아리나 고려 청자나 이런 거에 작가 혹시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조선의 성리학적인 세계관과 성리학적인 예술관에 따르면 저거는 공예의 말단에 불과한 겁니다. 깨지면 다시 만들면 되고. 그마저도 왕실과 관청에서는 저런 청화백자, 아주 고급 청화백자를 쓰면 되지만 나머지 평민들한테는 청화백자는 쓰는 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들어도 금지가 되어 있었고. 도공들은 왕실에서 주는 주문서, 시방서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는 겁니다. 더 창작할 여지가 없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신부는 쳐냈고. 근데 일본에 끌려갔던 이산평이나 여러 가지 도공들은 그 나름대로 이름을 받고, 이름 혹시 심수관 뭐 이런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름을 받고 그 일본식으로 이름을 계속 습작을 받아가면서 자기 가업을 이룬 겁니다. 신분 또한 칼을 찰 수 있는 사무라이 치고 대접을, 신분을 얻어서 자기의 예술의 세계에 몰입할 수가 있었죠. 세월이 흘러서 19세기 중반에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후손, 아들의 아들의 아들, 손주의 손주의 손주쯤 되는 사람이 나베시마 나오마사라는 사람이 그 사가현의 번주가 됩니다. 1867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라는 어떤 엑스포가 열려요. 그때 자기네 토산품인 이 도자기를 출품을 합니다. 그때 출품됐던 모든 그 그릇들이 완판이 됩니다. 솔드 아웃이 돼버려요. 그때 갔던 사가현의 관료들이 그때 주문받은 물량에 선지급받은 돈, 그리고 모두 판매된 현금을 다 투자를 해서 네덜란드로부터 군함을 주문을 해서 다음 해에 그거를 일본 군인이 몰고 귀국을 합니다. 사가현은 그것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부터 계속 이제 유럽에서 몰려오는, 아시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군국화를 시도를 합니다. 대포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어요. 철로 만든 군함을. 대포와 군함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철이 필요합니다. 철을 재련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용광로는 그냥 무슨 뭐 벽돌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열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열, 철을 녹일 수 있는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물이 필요하죠. 그 내열, 그리고 그 용광로와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돈, 자본, 이게 바로 아리따의 토착 산업인 자기 산업에서 나온 거예요. 1996년에 아리따에서 도자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이천, 광주에서 열리는 도자기 축제 비슷한 거죠. 그때 자기네들의 역사책,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대포도 군함도 우리 아리따 자기가 가져다 준 것임을 아리따 주민은 알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1999년, 96년에 이 대포와 군함, 그리고 이보다 100년 전, 150년 전에 나베시마 나오마사가 시도했던 군국화, 그때 만들었던 대포와 군함, 이게 그보다 300년 전에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조선의 도공들을 끌고 왔던, 그때 말했던 그 보물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보물은 누가 가지고 간 건가? 어쩌면 400년 전에 나베시마 나오시게 예언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도공들이 일본의 보물을 만들 것이다. 조선에 손하기 위해 놓여 있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꽉 쥐고 있는 손을 펴서 굳이 얹어줬던 그 은과 철포, 이와 함께 조선에서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최첨단 기술이었던, 조선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요산업, 그 원천 기술 보유자들, 그들을 천민 취급하고 그들에게 부가가치를 높일 어떤 생산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았던 조선의 지배구조, 아니면 조선 리더들, 그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보물들을 통째로 이웃나라 일본으로 집어 던진지도 몰라요. 그 보물을 나베시마 나오마사가 만들 그 무렵에 그때 친했던 또 다른 번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가고시마, 그러니까 철포가 도착했던 그 섬이 속한 그 가고시마가 그 옛날에 사츠마라는 번이었는데 그 번주와 둘이 친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마즈 나리아키랍니다. 이 두 사람들은 에도에 살 때 둘이 서로 친하게 이웃집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병이 있었습니다. 난벽이란 병이었습니다. 난은 난각구 할 때 그 난입니다. 그러니까 난학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양적인 모든 것들을 동경을 하고 좋아했어요. 자기 개인 돈은 다 털어가지고 쫄쫄 굶으면서도 시계, 사진기, 또 뭐랄까 대포, 군함, 섬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구입을 하는 거예요. 호기심과 그리고 개방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실천. 이것들을 머리에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력까지 결합된 이상한 증세였죠. 이 나베시네 나오시게가 이 용광로를 만들어서 군함과 철포를 만들 성공을 하니까 이 친구인 시마즈 나리아키라가 자기 밑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서양인도 사람이고 사가본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 삿지마 사람도 다 똑같이 사람이다. 연구해라. 그래서 시마즈 나리아키라가 이끄는 삿지마번 또한 군함과 대포를 만들어 성공을 해요. 근데 요 말, 서양인도 사람이고 사가반 사람도 사람이고 삿지마 사람도 똑같이 사람이다. 연구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임금의 내장도 내장이고 폭군거래 내장도 내장이고 북쪽 남쪽 오랑캐 창자도 창자일 뿐이다. 이들이 자기네 공동체를 이끌었기 100년 전, 150년 전 그때 한 지방의 의사가 자기 책에 썼던 바로 그 문장과 똑같습니다. 실증주의. 이념이나 아니면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고 지도를 하고 지휘를 하고 리드를 해라. 라는 게 이들이 란각고라는 전통에서 얻어낸 결론인 거예요. 아쉽게도 그 전통이 가져다 준 그런 지혜, 그거를 먼저 알아내고 먼저 실천한 게 조선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일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일본과 조선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성공할 수 없었던, 그리고 조선이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는 큰 이유입니다. (1811년) 조선 통신사가 종료가 됩니다. 이유는 양쪽에 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에서는 더 이상 일본으로 통신사를 보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딱 임진왜란 이후에 보니까 일본이 전쟁할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쪽 정세가 안정이 되고 청나라와의 어떤 종속관계가 안정이 되면서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경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일본 쪽에서는 조선한테 얻어낼 게 없었던 겁니다. 조선 통일사들이만 가면 맨날 사람들 수면 구름처럼 몰려서 글을 받기도 하고 시를 받기도 하고 그림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일본의 지식인들이었지만 돼지 똥물 얘기를 하고 배를 가르지도 말고 가르지 말지도 말라 그러고 있고 맨날 하는 얘기가 공자병자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동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이상 얻어낼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811년에 이제 일본에 도착해서 대마도를 건너서 쭉 에도까지 행군하던 교토까지 가던 그런 통신사의 거대한 행렬이 중단돼 버립니다. 양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1875년 64년 뒤 일본과 조선이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아주 폭력적으로 만납니다. 운요라는 군함이 강화도까지 올라와서 강화도를 포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조일 수호 조약, 소위 말하는 강화도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때까지 문을 꽉 닫고 있던 조선은 강제적, 아니면 폭력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일본과 조선의 힘이 역전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공식적으로. 19세기의 세계 정세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1840년에 아편전쟁이 터집니다. 아편전쟁은 청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던 서구 열강들이 청나라가 하루 강하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덤벼들어서 벌린 아주 부도덕한 전쟁입니다. 맨날 비단이며 뭐며 모든 거를 사가지고만 가던 영국이 그 무역 적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아편은 중독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거기서 돈을 뺄 대로 다 빼가지고 은을 완전히 뽑아내가지고 순식간에 무역 흑자를 회복해버립니다.
그걸 보고 놀랐던 임측서라는 중국의 관리가, 모범 관리가 항구에다가 아편 박스를 다 모아놓고 불태워버렸어요. 이걸 핑계로 영국이 벌인 게 아편 전쟁입니다. 1840년입니다. 매일같이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해서 결국에는 청을 눌러버려요. 청나라가 항복을 해버립니다. 청나라 별게 아니네. 귀뚜라미도 안 되는 놈들이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서세동점이라는 제국주의 시대가 개막을 합니다. 이 아편전쟁이 터지자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지마의 풍설서를 통해서 아편전쟁이 뭔지, 그리고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다 소상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도자들은 큰일 났다.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더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마즈 나리아키라나 나베시마 나오시 같은 사람들이, 나오마사 같은 사람들이 강병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강병책을. 그리고 1853년에 미국에서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극동함대가 도쿄 앞에 와서 막 공포탄을 쏴가면서 문 열라고 난리를 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문을 닫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지도자들은 개방을 택해버립니다. 저기 함부로 개겠다면 큰일 나겠다. 이듬해 강제로 개항이 아니라 반은 강제지만은 자발적으로 나라 문을 열어버립니다. 1854년입니다. 그리고 14년 뒤인 1868년 메이지라는 천황이, 일본의 왕이, 혹은 그 왕 밑을 왕을 보좌하는 그 당시에 일본의 지도자들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서구식 근대화 혁명을 시작을 한 거죠. 이 메이지 유신을 이끄는 사람들이 아까 남벽에 걸려있던 그 사가번, 나베시마, 그리고 사츠마의 시마즈, 이 두 사람, 두 번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조슈번이라는, 우리 실록에도 많이 나오는 장주라는 곳, 지금의 야마구치인 조슈번이 있었습니다. 이 조슈번, 이 세 번이 메이지 유신을 주도로 했어요. 근데 이 조슈번은 번주가 뭘 어땠다기보다도 여기에 좀 걸출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그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시다 쇼인은 그 페리오가 도쿄 앞에서 막 총을 쏘고 난리를 칠 때 그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봤더니 세상에 저렇게 큰 철로 만든 배가 다 있다니. 그리고 저 사람들 무시했다 안 되겠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저 미국까지 밀항을 하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 속에 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내 혼자 힘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고향인 하기라는 곳에, 조그만 마을에 자기 서당을 열어요. 조그맣습니다. 그냥 뭐 몇 평 안 되는 작은 서당을 열어요. 그걸 쇼카 손죽구, 송하, 소나무 아래에 있는 기숙사 학교, 기숙학교라는 뜻. 쇼카 손죽구를 엽니다. 2년 정도 여기서 가르친 제자를 길러냅니다. 이제 각각 자율권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번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야 된다. 우리 지식인들은. 일본이 한때 똘똘 뭉쳐서 저 서구 열강, 일본을 먹으려고 하는 서구 열강에게 대항해야 된다.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을 끌어 잠그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 부국강병이다. 부국강병. 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저들한테 맞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시대 정신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의 정신적인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나온 제자들이 나치익습니다. 이름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엔도 긴스케, 이노우에 마사루, 야마오 노조, 요조. 다른 사람들 몰라도 이토 히로부미 다들 아시겠죠. 바다를 건너면 우리들한테는 흉악한 놈들이 되지만 그 일본 내에서는 근대의 아버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쇼카 손죽구에서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시대 정신을 배웠습니다. 개방을 하고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고. 그 부국강병, 일본이 부국강병해지는 그 길에서 희생된 게 조선인 겁니다. 왜
예와 악을 따지는 아시아 공동체, 아시아에서 왜 한 나라는 한 나라의 희생물이 됐고 한 나라는 한 나라의 탐욕을 했는가? 만약에 힘이 공동 밸런스가 맞다면 아무리 탐욕을 하고 아무리 피해를 입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아까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를 보면 어떤 나라는 이렇게 점점 힘 대신에 그리고 사물 대신에 주장과 이념을 택해서 살아왔습니다. 제 얘기는 백성들이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 한 나라 공동체를 이끈 지도자들, 리더들의 리더십 안에 그런 명분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나침반을 삼아서 계속 갔던 거죠. 한 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점점 더 현실을 파고드는 식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어요. 공자와 주자가 일본을 공격한다면 내가 스스로 나서서 철포로 그들의 목을 깨뜨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한쪽 나라의 지식인, 그리고 이들이 일본의 보물을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예언하며 한 나라의 원천 기술자들을 아예 폭력적으로 도입을 해버린 사람들, 그게 일본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그게 훗날 요시다 쇼인이라는 걸출한 선생이 또 다른 근대를 지향하는 제자들을 만들어낸, 생산해낸 그런 토양이 된 거죠. 1876년입니다. 이제 청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정말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허수아비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때 청나라 또한 근대화의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참 황제국으로서의 권위를 되찾아야겠다 해서 근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짧고 얕았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생들을 보냅니다. 유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유동, 어린 아이들. 유미, 유동이라 그럽니다. 이들을 보낼 때도 내부에서 말이 많았어요. 우리 유학을 성장하는 사람들이 왜 오랑캐의 학문을 배워야 하는가? 갈등은 많았지만 어쨌든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시자를 딸려 보냈어요. 이 변발을 그대로 한 채로 하버드며 어느 학교들 다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얘들이 뭘 공부하나? 서양물에 물들진 않을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몇 주에 한 번씩 집단 기숙사에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친 겁니다. 시험을 본 거예요. 공제를 얼마만큼 하는지, 맹제를 얼마만큼 하는지. 그래서 혼을 내고. 결국에는 이 유학 프로젝트가 실패를 해버리고 다 돌아오라 그럽니다. 복귀를 해버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냥 하급 노동자로 살다가 아주 나중에 근대화에 동참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결국엔 거기서도 보수주의자들의 승리라고 말았죠. 1876년에 일본의 지식인 외교관 모리 아리노리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청나라의 개화파였던 이홍장을 만나러 가요. 왜 만나러 갔느냐? 바로 그 전해에 운요가 강화도를 뻥 때렸는데 이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아리노리가 간 거예요. 첫날 이 두 사람 회담을 하는데 이용장이 우리 속국이긴 한데 외교관이 네 맘대로 맺어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 날에 두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자유롭게 대화를 해요. 70노인이 이용장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귀국은 서양 옷을 입는가? 그랬더니 30살 먹은 모리 아리노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옷은 놀기에는 좋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복제도는 조상에 대한 존중의 표시다. 만대 후세까지 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리노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본 조상이 지금 살아있었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천년 전 우리 조상들은 중국 옷이 그때 당시에 일본 옷보다 우월해서 우리 옷을 버리고 중국 옷을 택했습니다.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면 일본은 어떻게든지 배워서 따라합니다. 그게 일본의 미풍 양식이고 전통입니다. 이 대화에 중국과 조선과 일본의 19세기 후반 지도자들의 세계관이 차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동체라는 말에 공짜도 꺼낼 수 없었던 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기에는 세계관의 차이가 현격하게 컸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각국의 국력과 각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달랐을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서 나온 실천력의 차이입니다. 조선이 속국이 아니고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강화도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조약의 도장을 꽝 찍고 나서 일본의 미야모토 오카즈라는 제하급 수행원이 조선의 전권 대신인 신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국은 마치 깊은 산속에 있는 것 같아서 국외에 이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성한 이후 후회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반은 협박이고 반은 우려를 해준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탐하겠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의사는 없었던 때였어요. 이 얘기를 들은 순간 신헌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수염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크게 웃었다. 이 홍장이 조상에 대한 존중의 표시인 의복은 만세 후대까지 이어야 한다 라고 한 말과 유사어예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세상 파악이 안 된 거죠. 아편전쟁이 터지고 나서 조선에서는 고위 관리들을 다 내보내요. 청나라로. 그래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그마치 5년 동안 청나라에 있는 신문이나 신문, 관리나 관리 다 인터뷰하고 읽고 다 해가지고 5년 뒤에 결론을 냅니다. 그때, 원래 5년 뒤에 그때 마지막으로 파견했던 사신이 돌아와서 조선 정부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무사의, 아무 일이 없었다. 황제도 그대로 있고 땅덩이도 바뀐 게 없고 그대로라는 거예요. 1866년에 그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선에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강화도를 도륙을 해버려요. 그때 마지막 전투에서 조선이 승리를 합니다. 그게 병인양요입니다. 그리고 1871년 5년 뒤에 페리제독, 미국의 페리제독의 손주벌 되는 사람이 배를 몰고 와가지고 강화도로 옵니다. 그래서 또 개항을 요구를 하죠. 그때 그걸 신미양요라 그러는데 그 신미양요 때 강화도에 있는 전 조선의 육군들이 완전히 전멸을 해요. 애국적으로 싸운 조선군이 전멸을 당한 전투였지만 거기에 질린 미군이 그대로 후퇴 퇴각을 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주도 권력자였던 흥선대원군이 바로 그 전쟁 와중에 전국 200군데가 넘는 곳에다가 척화비를 세우라고 명을 내립니다. 척화비에는 오랑캐하고 화친을 하는 것은 바로 매국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873년에 고종이 친정을 합니다. 성인이 된 고종이 내가 권력 휘두르겠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1882년에 구식 군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못 받은 월급 달라고 항해를 갔다가 반란을 일으킨 게 이모군란입니다. 그 이모군란 때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거를 진압할 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바로 청나라에다가 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 청나라 군사가 들어와서 대원군을 끌고 가고 이 이모군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청나라 군대까지 와 있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그 뒤로 10년 동안 조선은 청나라의 관료들이 고종 옆에 붙어서
도장 찍는 걸 감시를 하고 병사들이 고종을 호위를 하는 실질적인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바로 그 속국, 청나라의 속국으로 사는 꼬라지를 못 본 개화파, 급진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패한 고종 정권을 몰아내고 개화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죠. 이 또한 청나라 병사들이 와서 이걸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때 그 지도자가 김옥균이었는데 김옥균이 믿었던 게 그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1,500정이 넘는 소총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허겁지겁 일으키고 나서 그 무기고를 열어서 그 총을 꺼냈더니 이게 다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패했던 겁니다. 무기까지도. 그래서 갑신이 실패를 해버리고 그리고 또 1894년에 동학혁명이 터집니다. 농민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가라부자 하고 일어나죠. 이 동학혁명마저도 청나라 군사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청나라와 일본은 그 당시 조약이 있었거든요. 한쪽 나라가 조선에 들어가면 자기네도 들어가기로. 그 공동 출병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군까지 진압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선에서 두 나라가 벌인 전쟁이 청일전쟁이었어요.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져요.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조선이 10년 만에 다시 일본 천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종의 부인이었던 왕비 민씨가 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또 손을 잡아요. 그랬더니 일본의 과격파들이 일으킨 게 민비시의 왕비 민씨 살해 사건입니다. 1895년이죠. 겁에 질린 고종이 이듬해 겨울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아관 파천입니다. 갑신정변 때 그때 갑신이 실패를 하고 나니까 고종이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급진 개화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가버립니다. 이모군란과 동학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당시 모순들이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사회적인 모순들이. 아관 파천이 딱 벌어지니까 파천하고 나서 공사관에서 숨을 돌린 고종이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다 죽여였어요. 일본과 협력을 해서 개화를 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총리였던 김홍집, 재무부 장관이었던 어윤중. 김홍집은 아관으로 고종을 만나러 가다가 보부상들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맞아 죽고 청계천에서. 어윤중은 용인까지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또 사람들 멍들어 맞아 죽습니다. 온건 개화파들은 그때 다 죽습니다. 무본 억말에 의해서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군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급진적인 그리고 온건한 개화 시도가 모두 고종에서 좌절이 되고 인재들은 물리적으로 다 살해됩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깡통인 상태에서 1897년에 고종은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나도 이제 황제다. 그게 대한제국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아시아에서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나? 북미나 아니면 유럽 대륙처럼 그런 공동체 시도조차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나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징비입니다. 분명히 공동체는 그 공동체 구성원에게 실익이 있습니다. 실익이 있으니까 유럽이든 북미든 남미든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실익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왜 지금까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나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예와 악이 중요하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모래알 같은 얘기입니다. 이룰 수가 없는 꿈이에요. 바로 개방, 다양성, 그리고 각성입니다. 앞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여러 문명권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흡수해서 다양성이라는 영양분을 이 내부에 주입시킬 때 그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대중들이 각성을 할 수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저자들이 오랑캐가 아니고 우리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또 침탈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그냥 공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진비를 해봤습니다. 아시아 공동체가 왜 형성이 되지 않았고 왜 문제였나, 왜 늘 갈등을 했나. 여기에는 현실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예화학이나 뭐 해야 한다는 당위론만으로 되지 않는다 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듣느라고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